자, FTX 파산 쇼크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원래 그 전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나스닥하고 커플릭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했죠. 성향이 강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돌발 불확실성, FTX 파산 쇼크를 맞으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라인을 벗어나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뭐 사태가 진정되게 되면 지금 하락분은 일단은 만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일단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단기의 재료나 뭐 차트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어느 구간에서 현금화를 하고 어느 구간까지 오게 되면 홀딩을 할 건지를, 일단 현 시점에서는 뭐 단기 대응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멘탈 싸움이죠. 뭐 멘탈 싸움이긴 한데, 여기서 뭐 손절을 주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뭐 레버리지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청산이 나갔겠죠. 반대로 뭐 매도를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일단 뭐 약간 뭐 설명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고,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요하게 볼 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예요, 실제로는요. 인플레이션이 주는 시장의 쇼크보다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는 시장의 쇼크가 더 크죠, 실질적으로. 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장 쇼크가 더 크냐면,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책이 없죠.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일단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급하게 뛰어올 필요는 없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그 전에 증시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증시를 띄우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또한 한번, 물론 중장기적으로 단기 반등 뒤에 빠질 거라 보고 있어요.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 보고 있고.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올 가능성이 높냐면, 설명이 약간 또 길 수 있어요. 지금 뭐 한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일단 멘탈이 잡히는 거고, 멘탈이 잡혀야 뭐 홀딩을 할 건지, 손절을 할 건지, 버틸 건지, 뭐 존버를 탈 건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시장 흐름, 어떤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을 빠르게 한번 뛸 가능성이 높은지, 일단 뭐 예측이니까 뭐 참고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초반, 2020년도 초반에 이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 및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어요, 실적으로는요. 이때 전 세계 증시도 급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장 또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급락을 했죠. 이때 미국 쪽에서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죠. 금리를 제로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달러를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그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넘쳐나기 시작했죠.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들이 갈 곳이 없죠.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주식, 증시죠. 증시, 비트코인, 또한 부동산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코로나 고점에서 폭락한 대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죠, 실적으로는요. 근데 끌어올렸는데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장의 화폐를 너무 풀어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고, 그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일적으로는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체가 이 코로나 사태 때,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국 쪽에서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이 쇼크를 맞은 거죠. 저만큼의 고점 대비 하락 쇼크를 맞은 거죠.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여기까지만 잡을까요? 여기까지만, 물론 저점을 찍고 올라오긴 했는데, 자, 지금 맞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 하락 쇼크란 말이에요. 일적으로는요. 금리 인상 하락 쇼크고, 시장에서 주는 데미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락 쇼크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는 하락 쇼크가 훨씬 크다고 얘기했는데, 최소 증시를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맞는다. 그러면 나스닥이 또 상당히 많이 빠질지거든요. 최소 1대1로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각도가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지금 현재가 구간에 잡고, 각도가 1대1로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소, 물론 그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빠지겠죠. 실제로는 발생을 하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최소 1대1로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50%가 더 빠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요. 말이 되는데, 그래도 미국인데 여기서 그 쇼크를 다 맞느냐는 거죠. 실제로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 쇼크를 현재 나스닥 증시 위치가 이 파란색 화살표 구간만큼 맞았는데, 여기서 비비고 있다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최소 1대1이 더 빠지는데, 그럼 여기서 50%가 더 빠지게 되는데, 50%가 더 빠진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더 빠지겠죠. 더 빠지겠죠. 실질적으로는 더 빠지는데,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유럽발 금융위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락 쇼크가 오기 전에 증시를, 전체적인 자산 시장을 단기적으로나마 빠르게 뛸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아, 빠르게 띄운 적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서 맞게 되면은 뭐 미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망가지는 거고, 물론 빠지긴 빠지는데 어떤 식으로 쇼크를 완충했던 적이 많냐면, 이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단기적으로 하락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서 증시는 상당히 빠르게 띄워 일적으로는요. 저런 식으로 빠른 식으로 띄운다는 거죠. 빠른 식으로 띄워놓은 다음에, 물론 어차피 위기가 오면 맞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1대1로 여기서 맞는 거랑,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금리 인상의 쇼크를 받고 여기서 버텨서 맞는 거랑, 맞을 때 맞더라도 증시를 띄워놓고 맞게 되면은 일단 바닥에서 끌어올렸던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 쇼크가 크게 와오더라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저런 식으로 많이 밑으로 뺐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와서 미국 증시가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미국 증시 또한 거의 상장 폐지 수준에 들어가는 건데, 1대1로 빠진다고 하면 거의 뭐 상장 폐지 수준이죠. 아니, 더 빠진다고 봐야죠. 실적으로는요. 이 저점을 이 저점까지 잡게 되면은 나스닥은 1대1로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고 데미지가 먹고 지금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저점 데미지를 잡고 똑같은 진폭으로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수치가 뭐 4천까지 떨어진다는 건데, 실적으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증시인데 4천까지는 빼기는 힘들어 보이고, 물론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빠질 때 빠지더라도 증시를 단기적으로나마 띄워놓고 쇼크를 맞게 되면 그래도 데미지, 하락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증시가 빠르게 빠지기 전에 저런 식으로 한번 빠르게 띄워놓고 저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온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또한 지금 이 저점은 다시 한번 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저점은 다시 한번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요.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뭐 증시를 현재 빠르게 띄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치면, 현재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가 상승률을 막지 못하게 되면 이제 경기는 점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되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이밍이 안 좋긴 했죠, 실적으로는요. 뭐 타이밍이 안 좋긴 했는데, 하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할 때 그 FTX 뱅크런 쇼크가 터지면서 타이밍이 안 좋긴 했어요. 뭐 타이밍이 안 좋긴 했는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이 하락할 때, 물론 나스닥도 똑같았어요, 실적으로는요. 왜냐면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형의 강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막은 건 똑같았어요.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데미지를 먹은 건 똑같았고, 최근에 비트코인과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의 하락 쇼크분도 현재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가격에 내재되어 있지만, 이 비트코인 금리 인상 첫 번째로 현재 비트코인과 나스닥에 하락 쇼크가 내재되는 거죠.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 쇼크가 내재되어 있고, 두 번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상 최고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하락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었죠.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우크죠, 우크라이나. 자, 세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에너지, 뭐 국제유가가 신고가를 찍었죠. 국제유가 신고가로 인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한 이 하락 리스크도 내재돼 있어서 실적으로는요. 또한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한 강달러죠. 어떻게 보면 강달러로 인한 하락분 4개가 내재되어 있었죠. 실제로는요. 4개가 내재되어 있었고, 비트코인과 지금 나스닥이 똑같이 다 맞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타이밍, 하필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고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도중에 현재 비트코인이 FTX 뱅크런 쇼크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파산 쇼크죠. 파산 쇼크를 맞으면서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제 다음 바로 비트코인으로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단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고, 불확실성이 해결되게 되면 현재 다 지금 완화가 됐는데, 이 하락할 때는 하락 리스크를 그대로 맞고 상승할 때는 상승분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나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물론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 라인 지지 라인을 밟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 지지 라인을 지금 밟고 반등 중이에요. 이쪽으로는요. 첫 번째, 자, 나스닥은 일봉상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추세선 지지 라인을 밟고 반등 중인데,
자, 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하회로 인해서 지금 뭐 지지 라인을 밟고 지금 반등 중에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저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 될적으로는요. 저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커플링으로 움직이다 지금 현재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다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하이가 됐으니까 일단 금리 인상의 속도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딜레이가 된다면 뭐 금리의 인상의 속도가 딜레이가 된다면 뭐 포인트 감소죠. 일단은 현재 뭐 나스닥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봐요. 현재 이 전고점 라인이죠. 이쪽으로는요. 이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현재는 이 전고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나스닥이 올라왔다가 저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저항을 맞고 빠르게 빠지면 좋지는 않다는 걸 이쪽으로는요. 저런 식으로 저항을 바로 받고 저런 식으로 빠지는 건 현재는 좋지는 않아요. 이쪽으로는요. 이거를 일단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는 뭐 현재 흐름으로서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 라인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거라 보고 있고, 이 전고 라인까지는 단기 반등을 할 거라 보고 있고,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리게 되면 일단은 현재의 FTX 뱅크런 내 비트코인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될 거라 보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 비트코인이 나스닥 가격을 따라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못 따라 올라갔으니까 이 고점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고점에서 맞고 저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 고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현재로서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전고 라인까지 갔다가 여기서 횡상으로 움직이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이 위치니까 천천히 따라 올라가게끔 일단은 고점에서 전고 라인에서 일단은 횡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지지 라인이 무너지긴 했어요. 일적으로는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횡상 지지 라인이 무너지긴 했는데, 일단 이거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이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시고 다시 한번 작도를 해드릴 건데, 이 FTX 거래소 파산 쇼크는 어떻게 보면 해킹에 대한 쇼크가 아니죠. 시장에 대한 해킹. 예전에 마운트 곡스처럼 비트코인 물량이, 이더리움 물량이, 뭐 비트코인 물량이 외부로 해킹이 돼서 쇼크 자체가 개념 자체가 틀린 거죠. 예전에 마운트 곡스 쇼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해킹되는 쇼크이기 때문에 어쩌면 직접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었지만, 현재 FTX 거래소 파산 쇼크는 이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로 인해 담보대출,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걸일조는요. 비트코인에 대한 뭐 해킹에 대한 쇼크가 아니라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불안정성,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못한 거일조는요. 그래서 이 쇼크는 뭐 FTX 거래소 파산 쇼크나 마운트 곡스의 쇼크처럼, 물론 쇼크는 쇼크지만 이 쇼크의 개념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FTX 뭐 뱅크런 파산으로 인한 뱅크런 쇼크로 해서 지금 현재 뭐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잃었죠. 일조는요. 거래소의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심리다. 이제 불안심리로 인해서 거래소의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거래소에서, 그전에는 뭐 거래소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개인이 비트코인을 3개 갖고 있으면 그냥 거래소에 놔두면 됐죠. 하지만 지금 뭐 출금 정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출금 정지 사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을 놔두는 게 일단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불안해지게 되면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로선 뭐 지금 현재 계속 이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전체적인 물량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킬 상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뭐 이거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물량이 외부 개인 지갑에서
이 거래소로 옮기겠다는 거래소로 이동됐다는 건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락의 신호로 예상을 하죠. 왜냐면 외부에 있던 개인 지갑에 묶여 있던 비트코인 물량은 거래소에 넘긴다. 거래소에 넘긴다는 건 거래소에 넘겨서 팔겠다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고래들의 물량이 뭐 바이낸스로 얼마나 뭐몇 비트코인이 입금됐네, 아니면 바이낸스에서 몇 비트코인이 외부로 출금됐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소의 신뢰로 이른 비트코인 물량들 상당 물량이 지금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실제로는요. 외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유입된다는 건 일단 시장의 전체적으로 하락 신호라 보고, 비트코인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홀딩하겠다고 시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승 신호라고 보게 돼요. 여기도 떠났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스태그플레 좀 전에 아까 나스닥 설명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저런 식으로 급하게 상승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고, 아까도 나스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나스닥이 지금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고 지금 나스닥 지수, 미국 증시죠. 어떻게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현재 저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위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맞게 되면 이 데미지가 더 커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인플레이션의 쇼크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더 크죠. 최소 1대1로만 맞게 되면 현재 주가 위치에서 최소 1대1로만 맞게 되면 거의 미국 증시도 상장 페이지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그래도 미국인데 증시가 저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 적어요. 실제로는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만 저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연속 쇼크를 맞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항상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명분 하에서든지 일단 쇼크를 맞을 때 맞더라도 저런 식으로 증시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띄워놓은 다음에, 증시를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띄워놓고 증시를 빠른 속도로 띄워놓고 쇼크를 맞는다면 여기서 맞는 쇼크랑 여기서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는 쇼크랑은 틀리죠.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현재 금리 최소예요. 최소 금리 인상 쇼크에 현재 인플레이션 쇼크만큼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나스닥이 3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대로 맞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을 때 맞더라도 단기 어떻게 해서든지 저런 식으로 증시를 띄워놓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쇼크를 맞게 되면, 물론 빠질 때 빠지더라도 하락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올려놔야지 맞을 때 맞더라도 완충 장치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항상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저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일조론요. 어떻게 되는지 무슨 명분을 해든지 띄워놓고 저런 식으로 쇼크가 많이 왔죠. 저런 식으로 현재 나스닥을 저 정도로 띄워놓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현재 지금 FTX 파산 쇼크로 지금 나스닥을 못 따라가고 있지만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FTX 거래소 지금 파산 쇼크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물량이 외부로 잠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FTX 거래소 출금 정지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너도 나도 팔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물량이 외부로 잠기면서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선. 물론 여기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을 했으면 나스닥이 그냥 커플링에 따라 올라갔으면 원화기점으로는 한 4,200만 원 라인 정도, 4,200만 원 정도 라인까지, 이 저항 라인까지 올라갈 거라 봤는데, 이 쇼크를 맞고 지금 FTX 뱅크런 쇼크를 맞고
이거를 위로가. 물론 계속 분석을 할 때, 여기서 지금 노란 동그란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FTX 뱅크런 쇼크를 맞지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 하회가 돼서 나스닥 증시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같이 대략 32,000불이고 원화기점 4,200만 원 라인까지 상승할 걸 봤는데 일단 어떻게거나 지금 불확실성 쇼크를 맞아서 지금 밑으로 떨어졌죠. 지지라인 밑으로 떨어졌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하락 추세는 아니다. 또한 나스닥이 지금 나스닥이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 자, 지금 이제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여기에 이게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지금 완전한 하락 추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쇼크를 맞고 비트코인 가격이 밑으로 빠지고 있긴 한데 이걸 좀 지우고 뭐 이 추세선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추세선은 지금 원래는 많이들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 보고 뭐 저 또한 여기서 지금 일봉상 강했던 외추세 라인을 이 구간에 뚫어내죠. 실제로는요. 상당히 오래 버티다가 이 외추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거죠. 자, 이거 상당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거는 뭐 다들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장 강했던 저항라인 일적으로는요. 이 두 개의 보시게 되면 이 두 개의 고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고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금 오른쪽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 지나가고 나서 잡는 추세는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움직이기 전에는 이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했어요. 이 고점의 두 개가 형성이 됐고 고점의 두 개가 형성이 됐고 자, 시간을 지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두 개의 고점이 형성이 됐고 그럼 다음에 올라왔을 때 캔들이 붙었을 때는 일봉 추세니까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계속 움직였을 때 보시게 되면 이게 추세 매매하시는 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쪽으로는요. 이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 이거 보시게 되면 이 저항 라인에 붙으니까 이 고점에서 움직이는 저항 라인에 붙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일봉상 상당히 또 빠른 속도로 빠졌죠. 빠지고 나서 계속 또한 바닥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이 추세선 라인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고점에서 떨어지는 추세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이쪽 라인을 타고 움직이다가 여기서 지금 돌파를 했죠. 일적으로는요. 이건 뭐 다들 이걸 많이 보죠. 뭐 저 또한 이걸 봤기 때문에 다들 이걸 보시고 원래 저런 식으로 강했던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 저항에서 지지를 여기 지금 꼬리가 약간 긴데 이때가 아마 CPI일 걸 쪼른요. 이때가 저번 달 CPI인데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장중에 CPI가 발표될 때 장중으로 빠졌다가 이 그대로 다 말아 올린 거죠. 쪼른요. 이 캔들이 맞을 거예요. 이 캔들이 여기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일봉상 제일 강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확인한 거죠. CPI 지표 때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랑 이 캔들, 이 아래 꼬리 캔들이 저번 달 CPI 지수 발표 날일 거예요. 10월 13일.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지지를 확인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았죠. 실적으로는요. 저런 식으로 올라갈 걸 봤는데 지금 FTX 쇼크를 맞은 걸 실적으로는요. 원래 저런 식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지금 FTX 파산 쇼크를 받고 물론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긴 한데 아직 이 흰색 선 지지라인 밖으로는 안 벗어났다는 걸 실적으로는요. 물론 밑으로 약간 더 열려 있긴 해 실적으로는요. 아직 빠지 아직
이 지지 라인 위에 있다라는 걸 일조로는요. 조금 더 빠지더라도 저런 식으로만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조로는요. 또한 이게 빠질 것 같았으면은 제가 왜 지금 물론 빠지고 있는데 너는 왜 하락 추세, 물론 빠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왜 아직 완전한 하락 추세라 보고 있지 않냐면 이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 기간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추세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만약 이 기간에 추세가 있다고 하면 이 기간보다 짧은 추세가 있으면은 이 짧은 추세보다는 긴 추세가 시장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이 더 강하게 일조로는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지와 저항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일조로는요. 지지와 저항이 더 강하다는 거죠.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추세는 더 약해 일조거든요. 하지만 이 기간보다 더 길어진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이는 추세 때보다 더 강하다라는 걸 일조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간 안에 캔들이 녹아 있고 그 캔들 안에 자금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 지지나 저항 같은 경우도 짧은 횡상으로 그러니까 단기 구간의 추세보다는 중장기 추세가 더 강하다는 걸 일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되돌림 지지 구간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의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걸 일조로는요. 또한 추세선 라인이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게 되면 하락세기형이긴 하지만 이 보시게 되면 지지가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개가 붙어 있을 일조로는요.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이 밑으로 붙어 있다는 걸 일조로는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올라가도 뭐 지금 나스닥이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도 좋긴 하지만 차라리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주고 확실히 이 추세선 지지 라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현재. 뭘 이거 확실히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빠진 상황에서는 밑으로 더 찍고 올라가는 게 좋고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반등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꺾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 같았으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쪽으로는요. 자,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 같았으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저도 이제 완전한 비트코인이 완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이 캔들이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저항 라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밑으로 그대로 쏟아졌다가 밑으로 급락을 했다가 되돌림 저항을 확인을 했다면 뭐 저 또한 저런 식으로 지금 파동이 연결되고 있다면 이제 상승 추세는 완전히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접어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라 봐야지 이쪽은요. 여기서 이 흰색 선상의 추세선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한 밑에 하락 이 하단 추세선 지지 라인까지 완전히 벗어났다면 뭐 저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 접어들 수 있겠죠, 일조로는요. 하지만 FTX 뱅크런 파산 쇼크를 맞긴 했지만 아직 밑으로 강한 지지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일조로는요. 지지라인이 있고 또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금 리스크가 완성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딜레이가 되면 비트코인도 현재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에 보시게 되면 반등을 했을 때는 일단 이 횡상을 움직이는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 상당히 강해요. 저항 라인이죠. 이 횡상으로 움직이기는 일단은 지지 라인 대략 29,000불 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저런 식으로 완전히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일단 단기 반등은 29,000불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을 할 거라 보고 있을 쪽으로는요. 속도 또한 뭐 늦게 올리는 게 아니라, 늦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또한 현재 리스크를 맡고 있긴 하지만 위에 써놨다시피, 근데 아직 마지막으로 설명 다시 드릴 건데, 물론 반등 뒤에는 다시 한번 빠질 거라 봐요. 이쪽으로는요. 이 빠른 속도로 반등 뒤에는 다시 한번 빠질 거라 봐요. 왜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뭐 나스닥도 다시 한번 저점을 뭐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띄우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끌어올리겠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자금이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비트코인 또한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을 쪽으로는요. 이탈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내려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뭐 제가 보는 관점이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 다음 단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미국의 양적 완화,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셔갖고 미국이 코로나 19 때 실행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지금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죠. 근데 금리 인상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막지 못하게 되면 전 세계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고,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일조로는요.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의 완전 실패를 뜻하는 것이죠는요. 왜냐하면 이 시발점이 양적 완화니까. 코로나 때 실행한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걸 막고자 금리 인상을 실행했는데 막지 못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는 건 결과론적으로는 양적 완화 정책의 완전 실패라는 걸죠는요. 양적 완화 완전 실패고, 이거 나스닥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금리 인상 하락 쇼크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국제유가 신고가에 인한 하락 데미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한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한 강달러로 인한 하락분 또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국제유가 보시게 되면 이 고점 구간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볼까요? 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때렸죠. 신고가를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이때 당시에 국제유가의 가격,
최고치를 산정을 해서 미국 소비자 CPI 물가지수가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 CPI 지수 또한 최고치, 하당 최고치가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하락 데미지가 그대로 먹었죠. 하지만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130불 라인을 찍고 대략적으로 90불이니까 90불이니까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한 30에서 35%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국제유가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상승을 하면서 하락 데미지를 그대로 먹었지만 현재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FTX 파산 쇼크가 먹으면서 발생을 하면서 지금 상승분을 전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게 물론 그 가격에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뭐 강한 상승 추세를 맞긴 해요. 추세를 맞긴 한데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작도를 해서 보게 되면 약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역헤드 숄더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강한 뭐 상승 추세에도 강한 상승 추세이죠. 하지만 상승에 있어서도 조정은 있다라는 거죠, 일적으로는요. 상승 추세에 있어서도 조정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써놨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면 굳이 급하게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필요가 없음. 이게 중요해요. 계속 나오죠. 나스닥 설명드릴 때도 나오고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도 나오고 지금 국제유가 설명드릴 때도 나오죠. 지금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떨어진 가격분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반영이 돼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하이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으로는요. 또한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있어요. 일적으로는요. 상승폭이 크고 조정폭이 약할 뿐이지 상승 추세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있다라는 거죠. 또한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크루드 오일은 아직 약간의 조정폭이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역헤드앤 숄더, 물론 파동 자체가 오른쪽 축이 올라간 시장에서 만든 또 강한 역헤드앤 숄더긴 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런 식으로 지지라인 한번 확인을 해주고 대략적으로 70불 라인 정도, 70불 라인이 약간 무너질 수 있겠는데 뭐 시간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천천히 오게 되면 뭐 70불 라인, 최소 70불 라인을 확인하고 저기서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사선축으로 움직이는 이 지지 라인을 한번 밟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저런 식으로 만약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게 되면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를 끌어내리겠죠. 전체적인 물가를 끌어내리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단기적으로나마 잡히겠죠. 단기적으로 물가가 잡히게 되면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늦어지겠죠. 늦어지게 되면 빨라져서 떨어졌던 나스닥과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단기적으로나마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나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코로나 쇼크 130불 라인까지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어냈죠. 그로 인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 갱신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 파장을 다단 시장인 나스닥 및 비트코인을 하락시켰지만 현재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나스닥 및 비트코인을 끌어내렸죠. 실적으로는요. 왜냐면 국제유가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끌어올렸고 물가를 끌어올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같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지금 FTX 뱅크런 쇼크 파산 쇼크가 맞으면서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CPI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일봉상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FTX 뱅크런 쇼크를 맞으면서 못 따라가고 있죠. 일적으로는요. 뱅크런 쇼크를 맞고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FTX 거래소 파산 쇼크는 마운트곡 해킹 그런 쇼크랑 개념이 틀리죠.
쇼크가 개념이 틀리고 거래소의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을 거래소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잠기겠죠. 잠기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물량이 없으니까 시장에 파는 물량이 없게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적으로는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빠진다. 또한 달러,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국제유가 하락분에 대한 상승 분을 지금 비트코인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이 달러에 대한 하락분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로는요. 자, 달러 같은 거 계속 얼마 전까지 달러가 한참 이슈였죠. 달러가 급등하면서 나스닥도 끌어내렸고 나스닥도 끌어내리면서 비트코인도 끌어내렸지만 또 어느 순간 쏙 들어갔죠, 얘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달러, 미국의 금리가 몇 포인트 어느 속도로 올라갈까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달러 이슈가 가장 컸는데 지금은 뭐 시들어졌죠, 일조론요. 물론 달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저항 라인 돌파를 하긴 했을 일조론요. 어떤 일봉 추세인데 이 기간이 상당히 길죠. 이 기간을 보셔야 돼요, 기간. 이 추세를 볼 때 기간을 보셔야 하는데 지금 하단을 보시게 되면 2001년부터 2023년 어떻게 보면 12년 추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여기 추세 추기 시작했고 1차 저항 맞고 2차 저기서 원래 꺾여야지 맞았는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어떻게 12년 동안 저항인데 상당히 강한 저항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금 저항 라인만 돌파를 했는데 하락 추세 안에서도 상승 추세가 있고 상승 추세 안에서도 하락 추세가 있죠. 뭐 추세가 계속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가 있고 작은 추세 안에 또 더 작은 추세가 있고 큰 추세가 있으면 더 큰 추세가 있고 물론 여기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는데 원래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일적으로는요. 왜냐하면 강했던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12년짜리 저항을 뚫어낸 거죠. 일적으로는요. 일봉상 2001년부터 시작됐던 추세의 축을 2021년이니까 21년짜리죠. 맞나? 21년짜리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으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게 되면 저항 라인이 확실히 이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지 그러니까 저항 라인 돌파되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저런 식으로 확실히 저항에서 지지를 밟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지지를 밟고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는 거죠. 또한 21년짜리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기서 저항 라인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급등돼 버렸죠. 저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기 힘이 풀리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달러가 어디에서 걸려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느냐.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물론 급등 중에 있던 달러였지만 지금 일봉상 2009년부터 움직이는 이 추세 저항에 맞고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일적으로는요. 또한 동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하게 되면 달러 같은 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상승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저항 라인을 맞고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타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뭐 최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00불 라인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100불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강달러로 인해서 최근에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강달러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시장 가격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뭐
달러가 미국의 금리 속도가 딜레이가 되면 뭐 달러가 좀 더 조정이 들어오겠죠. 조정이 들어 100불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나마 단기적으로나마 어떻게 보면 상승 재료라는 거죠. 여기 밑에 써놨지만 달러 급등을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 및 비트코인을 끌어내렸지만 현재 증시는 달러 약세로 인해서 그게 나스닥이죠.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 나스닥은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FTX 파산 쇼크를 받아서 돌발 악재죠. 어떻게 보면 돌발 악재가 맞으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 커플링을 움직이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못 따라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못 따라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유가 하락분에 대한 상승분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한 상승분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나스닥 상승분에 대한 상승분 또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나 불확실성, 지금 FTX 쇼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현재 못 따라 올라갔던 상승분을 한 번에 따라 붙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지금 FTX 쇼크가 발생했지만 설명드렸다시피 FTX 거래소 파산 쇼크는 마운트 곡스처럼 해킹을 한 쇼크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적으로 돈놀이를 한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받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돌려막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는 FTX 이 거래소 자체 문제죠. 실적으로는요. FTX 거래소 자체 문제죠. 실적으로는요. 또한 단기적으로 지금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면서 지금 출금 정지가 걸려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해서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말해서 반대로 가게 되면 거래소의 신뢰도가 잃게 되면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전체적으로 외부 지갑으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면 물량이 전체적인 비트코인 물량이 잠기게 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왔으니까 고래들이 외부에 있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긴다 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그러면 고래들이 거래소에 옮긴 다음에 비트코인을 팔겠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 반대로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고래들이 외부로 뺀다. 그러면 이걸 팔기보다는 개인 지갑에 잠그고 홀딩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겠구나. 그럼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없으니까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일장일단이 있죠, 일조는요. 단기적으로는 단점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단점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뭐 이건 다들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비트코인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야지만 단기 쇼크를, 그러니까 물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돈이 빠지겠죠. 전 세계 증시의 자금, 비트코인도 빠지겠죠.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점은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 뒤에 물론 반등 뒤에 저점이 깨질 거라 보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쇼크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는 시장의 쇼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전체적인 시장의 자산이 한 번 더 빠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서도 보셨죠. 금리 인상에 시장의 자금이 빠지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시중에 있는 자산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 반등 뒤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 또한
또한 저점을 비트코인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야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단기 반등 뒤에, 물론 단기 반등 뒤에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오기 전에 단기 반등은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뭐 단기 리스크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반드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다시 한번 이 사상 신고가를 뭐 1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1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비트코인은 1억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뭐 이거는 약간 개념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이 개념 자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뭐 천천히 들어보시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이때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했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지금 인플레이션 이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양적 완화 실행했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내니까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일적으로는요. 양적 완화의 정책,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말을 안 해요. 일적으로는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단적으로 코로나 때 금리 인상을 실행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그로 인해서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말을 하죠. 하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내재되어 있다고 많이들 말을 안 해요. 일적으로는요.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물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동반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보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요. 일적으로는요. 농산물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냐면 이 기후에 직접 이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단적으로 이 콩 작황이 좋다고 해서 쌀 작황이 안 좋고 그러진 않아요. 콩 작황 안 좋게 되면은 옥수수도 안 좋고, 옥수수 안 좋게 되면 밀도 안 좋고, 밀도 안 좋게 되면 뭐 전체적인 식량이 다 안 좋다라는 거죠. 뭐 콩은 잘 되고 옥수수는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농산물을 먹고 자라는 가축, 뭐 소, 돼지, 닭, 오리, 뭐 이런 식으로 이 축산물 가격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한 닭. 이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축산물 가격도 전체로 상승하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간단히 뭐 농산물 차트에서 가장 많이 뭐 전체를 많이 보는 이 옥수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동 자체가 앞전 이때가 아마 에그플레이션이에요. 에그플레이션이죠. 전체 농산물 가격 상승 에그플레이션인데 이 파동 자체가 상당히 비슷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보시게 되면 1번에서 급등을 시작했죠. 1번에서 급등을 시작했고 2번에서 마무리를 짓고 3번에서 조정을 받고 4번째
네 번째 2번의 고점을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5번까지 조정이 들어왔을 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파동이 똑같아요. 자, 1번에서 지금 급등이 시작됐고 2번에서 1차 신고가 나왔고 3번에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이 4번째 마찬가지 아까 똑같죠. 이 4번째 2번까지 1번에서 2번까지 급등했다가 이 4번째 네 번째에 2번의 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바로 밑으로 조정이 들어왔죠. 5번까지 조정이 들어왔고 현재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파동 자체가 이 농산물 파동 자체가 이렇게 가게 되면 농산물의 파동 자체가 자 1번에서 급등이 나왔고 2번에서 3번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1차 급등 1차 조정 그리고 2차 급등 때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자, 2번의 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다가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이 5번까지 조정이 들어왔죠. 자, 지금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지금 농산물이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 동그라미 지점까지 현재의 좌우측의 동그라미 지점까지 똑같아요. 일적으로는요. 똑같은 거 비슷하죠. 1차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1차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2차로 조정이 들어왔죠. 2차로 조정이 들어오고 2차 급등 때 2번의 고점을 살짝 넘겼다가 지금 여기라 보면 되겠네. 일적으로는요. 지금 이 위치가 이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이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요. 일적으로는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했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릴 거다.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보다 이 농산물 가격, 지금 옥수수 가격도 저렇게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저는요. 옥수수, 밀, 뭐 소, 돼지 다 올라갔고 지금 1번에서 지금 움직인 게 2020년 5월부터 움직였죠. 2020년 5월부터 움직였는데 자 보시게 되면 2020년도 3월 달에 이 3월 달에 지금 양적 완화를 실행했는데 이 농산물 가격 보시게 되면 2020년도 5월 달부터 급등을 했죠. 다시 말해서 지금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일적으로는요.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니 일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다는 거죠. 더 심한데 자, 앞전에 파동 보시게 되면 이 4번 지점에서 5번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6번까지 가게 되면 6번까지 만약에 이대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해. 일조로는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4번에서 5번까지 조정이 들어왔다가 앞전에는 5번에서 6번까지 조정이 들어왔죠. 5번에서 6번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5번 파동까지 똑같이 움직였다가
이 현재 위치에서 농산물 가격 5번 파동까지 똑같이 움직였다가, 그렇죠. 5번 파동까지 똑같이 움직였다가 여기서 6번 파동으로, 앞전에 이 6번 파동, 이 파동으로, 아이고, 앞전에 6번 파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6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번까지 똑같이 움직였다가 5번에서 6번 파동이, 여섯 번째 파동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가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번까지 똑같이 움직였다가 5번에서 6번 신고가를 넘어가게 되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거 어떻게 되면 되지? 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는요. 금리 인상으로. 왜냐면 계속 금리 인상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상은 막을 수 있는데 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못 막아요. 그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가 없죠. 이쪽으로는요. 왜냐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고, 이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죠. 단적으로 밀 작황만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빵 가격 올라가죠. 빵 가격 올라가면 뭐 뭐 빵, 과자, 뭐 짜장면, 뭐 햄버거, 뭐 케이크, 기타 등등.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을 줄은요.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 작황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줄은요.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지금 단적으로 테슬라만 해도 전 세계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연 기관 차량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로 넘어갔고, 다들 그리고 선두주자에 섰던 테슬라 가격 주가가 급등을 했죠. 또한 현재 많은이 아니죠. 전체적인 다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부 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환경 오염이 그만큼 심해졌다는 거죠. 환경 오염이 심해졌다는 건 일단은 기후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죠. 그거든요. 뭐 지구 온난화, 뭐 라니냐나 엘니뇨가 오게 되면 이 농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농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5번 파동, 6번 파동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바로 터진다는 것이죠. 그거든요. 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게 되면은 비트코인 단기 쇼크는 오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야만 비트코인은 그 단기 쇼크를 막고 나서는 중장기적으로 절대적인 상승 명분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 써놨죠. 작황 감소 그로 인해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시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되면 이 시발점 자체가 시발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발점 자체가 달러죠. 달러로 시장이 무한대로 풀어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증시를 띄우는 데 성공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금리 인상을 못 막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기축통화의 힘이 시장의 신뢰도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왜
이제 마지막으로 왜 비트코인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져야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네. 이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데 왜 비트코인 스태그플레이션 물론 단기 리스크는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조건 와야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조건 와야지만 비트코인은 1억 이상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이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고 잠시만요. 드래곤 쓰고.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진지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게 되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2007년도, 2008년도가 넘어가는 뭐 2009년도까지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2007년도에서 2009년 넘어가는데 미국 쪽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온 거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촉발을 했고 미국에서 주택담보 부실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이 나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뭐 고점 대비 이때 당시에 2800 대비 2800포인트 대비 대략적으로 뭐 14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50%가 폭락을 했죠. 이때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했냐? 이 코로나 때와 똑같은 왜냐 전 세계 증시가 물론 미국에서 일으켰죠 일적으로는요. 미국에서 일으켰던 서브프라임 주택담보 부실대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서 증시가 폭락을 하고 경기가 주저앉으니까 이때 당시에 똑같은 코로나 때와 똑같은 양쪽 하나 정책을 실행을 했어요. 이때 양쪽 하나 정책을 실행을 했죠. 코로나 때와 똑같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내리고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으로 정책을 이때 실행했어요. 이때 실행했는데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말을 했죠.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걸 해결하고자 돈을 양적완화죠. 돈을 무한대로 발행 사토시 나카모토 이때 이런 걸 말했죠. 미국이 지금 양적완화 정책 돈을 무한대로 발행하다가 시중에 무한대로 풀어내다가는 언젠가 금융위기가 온다.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양적 완화 정책의 반대 급부하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적 완화 반대 급부하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양적 완화 돈을 시중에 무한대로 풀어내는 미국이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돈은 무한대로 풀어낼 수 있고 발행된 한정 내에서 발행을 해야 된다.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게 간단한 큰 틀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만으로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적 완화가 결국은 달러를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푼다는 거죠. 돈을 무한대로 풀고 그 돈을 무한대로 푸는 정책 자체는 잘못된 정책이다. 언젠가는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명분하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죠. 뭐 이때는 어떻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공을 했어요.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을 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성공을 시켰죠. 시켰는데 최근에 이때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을 했다가 또 언제 실행을 했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미국에서 이때 해먹었으니까 이때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을 해서 한번 해먹었거든요. 실제로는요. 뭐 해먹으니까 뭐 맞아 해가지고 뭐 버틸만 해. 금리 뭐 돈 많이 풀어내서 증시 끌어올리고 나서 뭐 금리 인상하니까 대략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잡히고 하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똑같이 물론 약간 미국이 시발점은 아니지만 이 폭락 개념 똑같죠. 이때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다시 한번 양적 완화 정책 카드를 뽑아낸 거죠. 카드를 2009년도 서브프라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똑같은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을 한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을 증시가 폭락을 하고 하니까 경기가 죽고 있으니까 2009년도, 2008년도도 했으니까 먹혔어. 똑같이 시행을 했죠. 결과론적으로는 먹혔어요. 실적으로는요. 여기까지는.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론 비트코인 또한 신고가를 이끌어냈지만 미 증시, 국내 증시, 전 세계 증시를 다 상승으로 이끌어냈죠. 근데 이끌어냈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버렸죠. 이 고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인플레이션 발생을 하면서 지금 증시가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고 있죠.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은 아까 전에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좀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실행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실행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잖아요. 만약에 이건 또 반대 얘기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해서 이거 만약에 지금 미국 쪽에서 막 금리 인상 속도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서 현재 금리 인상을 실행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잖아요. 막게 되면은 비트코인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을 실행해서 양적 완화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실행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아내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은 시장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 양적 완화 반대 극보에 만들어진 2009년도에 2009년도에 미국 자 2008년도 2009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실행한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다가는 언젠가 경제 위기로 다가올 거다라는 반대 극보에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막아내게 되면 인플레이션 아, 양적 합당성이라 그래야 되나? 양적 완화 정책이 합당성이라 그래야 되나? 합당성이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합당성이 시장에 증명되는 거예요. 실적으로는요. 물론 이 코로나 터졌으니까 그래 양적 완화 실행했어. 하지만 금리 인상이 양적 완화 실행하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갔네. 물가 올라가면 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야 금리 인상 시작해. 금리 인상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면 어쨌거나 이 양적 완화 정책이 맞았다는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일정에서 합리화가 되는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일정은요. 양적 완화 정책이 합리화가 되게 되면은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언젠가 경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반대 급부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걸 일정은요. 뭐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국 쪽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막아내게 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가능성 높거나 아예 시세를 못 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고 여기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못 막아요. 인플레이션 못 막는 거 이거 말씀드렸죠. 지금 지구 온난화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농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미국에서 막고 있지만 막지 못한다고요.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 쪽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못 막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거든요.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행하는데 농산물이 급등해 버리면서 전체적인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못 막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죠. 인플레이션보다 리스크가 더 커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만드는 건 결과론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이때 실행한 양적 완화 정책. 이때 실행한 양적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거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거죠. 양적 완화 정책 실행을 했는데 여기서 실행한 부작용이 인플레이션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못 맞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양적 완화 정책이 완전 실패를 실제로는요. 나 정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정책이 완전 실패면 이 달러의 시장 왜냐면 결과론적으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맞는 게 달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달러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걸 예측한 게 비트코인이죠. 실제로는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왔을 때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 발행하던 언젠가 금융위기가 온다.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때 이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았다는 거죠. 이 명분이 맞았다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에 만들어진 개념 자체가 이 정당성이 합리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요. 이때 예측을 한 거죠. 돈을 그런 식으로 무한대로 풀어냈다가는 경제 위기가 온다.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상승 명분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몇만 개 지금 거의 다 채굴됐죠. 비트코인 거의 다 채굴됐는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단기 쇼크는 맞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이 완전 실패고 양적 완화 정책이 완전 실패면 경제 위기죠.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2007년도,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돈을 무한대로 발행하던 언젠가 금융위기가 온다.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달러의 반대 급부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이긴 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세계 경제가 한 번 더 밑으로 빠져야지만 달러의 신뢰도가 시장에서 급격히 급감되고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옴으로 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신고가 1억을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농산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뭐 엘니뇨, 라니냐, 작황 감소, 그로 인한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축산물 가격이 상승으로 이끌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상승으로 이끌게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를,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못 막는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다음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의 완전 실패를 뜻한다는 거죠. 양적 완화 정책의 완전 실패라는 건 달러의 신뢰도가 시장에서 추락한다는 거죠. 달러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면 이 돈을 무한대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오니까 실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의 반대 급부하에 돈을 그런 식으로 시장에 풀어내다가는 언젠가 금융위기가 온다.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 오게 되면 실제로 온 거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론이 맞았죠. 그리고 그 이론에서 탄생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상승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장의 달러의 신뢰도가 가치가 폭락하는 대신 이 비트코인, 이 한정된 디지털금, 이 한정된 자산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은 절대적인 시장의 신뢰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체로 맞진 않을 거예요. 이쪽으로는요. 맞진 않고 지금 현재 다들 힘들고 그러신데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뭐 전체적인 시장 멘탈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 일단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쇼크는 올 때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중에 현재 금리 인상 쇼크를 맞았는데, 음, 금리 인상 쇼크를 맞고 다음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쇼크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강한데, 현재 주가 위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맞게 되면은 거의 미국이 상장 폐지 수준에 들어가는데, 저렇게 뺄 가능성이 적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긴 오지만 저런 식으로 증시를 뺄 가능성이 적다. 항상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증시를 빠르게, 명분은 뭐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긴 오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저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명분하에 저런 식으로 증시를 빠르게 띄워놔야지만, 저런 식으로 빠르게 띄워놓고 맞아야지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경제 위기가 올 때 저런 식으로 많이 실행을 했죠. 똑같이 쇼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일적으로는요. 맞는 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쇼크를 막는 건데, 여기서 맞느냐? 위에서 맞느냐, 일적으로는요. 저런 식으로 어떻게 어거지 뛰었는데 여기서 맞아서 그대로 나락행으로 떨어지느냐. 그래도 최소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쇼크로 저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쇼크로 저 정도 빠졌기 때문에 최소 1대1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갈 때 가더라도 한번 띄워놓고 쇼크를 완충하느냐. 항상 1, 2, 3번으로 쇼크를 완충했던 적이 많았다는 거죠. 저로는요. 단기적으로만 띄워놓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올라갈 거고, 전체적인 증시를 띄워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반등할 때 비트코인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왔을 때, 일단 반등할 때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현금화를 했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왔을 때 여기서 잡고 홀딩해서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현재로서 대응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제 예측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단기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비트코인도 가격이 어쩔 수 없겠죠. 시장의 자금이 순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양적 완화 정책의 완전 실패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지만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시장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참고해서 들으실 건 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뭐 시황이나 관점은 뭐 참고해서 들으실 거는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보는 뭐 시장 뷰는 이래요. 현재로서는 이렇고, 뭐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됐네요. 일단 뭐 한 번 들으셔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 제 기점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뭐 일단 뭐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그 멘탈 싸움 일조로는요. 뭐 단기 파동을 보고 뭐 어디가 뭐 천불 뒤가 천불 위가 저항이니 뭐 천불 밑이 뭐 지지 라인이 그런 거보다는 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일단 그걸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1억 이상 올라갈 거라 봐요. 일적으로는요. 물론 단기 쪽으로는 맞겠지만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기발점으로 시발점이죠. 미국의 전체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발점으로 비트코인 달러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신고가 뭐 1억 이상, 뭐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1억 이상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다들 힘든 시장인데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